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분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여쭙고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드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암호화폐 전문 펀드 그리고 인큐베이터인데요. Y 컴비네이터의 암호화폐 버전을 꿈꾸신다는 김서준 대표님의 인터뷰도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시드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시드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혹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셔닝이신지 한 3, 4분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시드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업무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에는 한 45군데 ICO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 작년에 이제 ICO를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백서를 읽게 됐고 그 백서에서 되게 좋은 모델들, 좋은 사업들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좀 여러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ICO를 할 때 저희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두 가지 엑셀러레이션을 했었는데 결국 ICO를 한 프로젝트는 아이콘이랑 메디블록 여기 옆에 계신 메디블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더 엑셀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엑셀러레이션 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되게 좋은 회사들 저희가 이제 많이 의뢰를 받고 그리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글로벌 시장에 되게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해외에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한국에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시드 라운지라든지 해시드 포스트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해시드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덥 중에 하나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미덥을 진행하는데 기술적인 내용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격 같은 걸 많이 보고 이제 다들 이제 약간 투자를 위해서 정보들을 취득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좋은 기술들 탈중앙화를 이뤄내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되게 좋은 지금 가장 핫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한국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시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인데요. 보통 이제 다른 미디어들은 대부분 뉴스 위주로 좀 그 미디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각 프로젝트들의 창업자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심층적으로 좀 취재를 해가지고 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저희도 몰랐는데 해외에서 저희 친구들이 얘기해 주기로는 한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의 고우균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상장하셨고 시가총액이 아마 한 1,300억 정도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메디블록의 현황과 또 사업 구조 또 ICO 상장하신 다음에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블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메디블록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 의료정보 관리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자기의 의료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병원들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나눠진 상태로 이 정보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 현재는 이 정보에 대한 주인이 개개인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과 또 그에 기반한 암호화폐를 발행한 리워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좀 풀어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작년에 ICO를 마쳤고요. 그 뒤에 이제 거래소 몇 군데 상장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가 대면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이제 대부분 일반 대중분들, 앞서 해시드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 대부분이 결국 투자자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자자가 VC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투자자분들이기보다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개미라고 부르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스타트업들이 경험해야 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뭐 시장 업다운과 함께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뭐 이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면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인의 서일석 대표님. 모인은 아직 암호화폐 발행은 안 했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서비스를 리뉴얼하신 것 같은데 모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모인은 이제 기존의 은행권이 가지고 있던 해외 송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회사고요. 그 기존 해외 송금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중간에 그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그 매개를 해주는 중개은행들이라든지 스위프트망이라든지 하는 그 중간자들이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좀 어려운 점들을 혹은 비효율적인 점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 사업을 이제 2016년에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하기 시작했었고요. 물론 뭐 중간에 이제 뭐 그 여러 코인들의 가격이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약간 변화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뭐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이제 골자 자체는 어찌됐던 중간에 이제 그 발생하는 그 수수료와 시간을 그리고 유저의 불편함을 아껴서 이 가치를 유저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송금 사업 자체가 아예 그 은행권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후반부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월부터 다시 서비스를 그 런칭을 했고요. 원래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제일 활발하던 그 중국하고 일본 위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마켓 사이즈 그 해외 송금에 있어서 마켓 사이즈도 있긴 하지만 뭐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리퀴디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 시장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런칭을 하고 나서도 뭐 일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아시아권 그 국가들을 더 커버러지를 많이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ICO를 한 회사도 아닙니다. 뭐 당장 뭐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모르겠지만 1, 2개월 안에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백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토콜들을 응용해서 사실은 송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뭐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스텔라에 이제 앵커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 프로토콜들도 더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으면 더 붙일 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외 송금이 본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거지만 그 non-블록체인 방식들도 같이 쓰면서 해외 송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그 설명한 이제 투자회사라든지 메딕블록 같이 이제 ICO를 하는 회사랑은 조금 더 다른 뭐 하이브리드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최신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또 각자 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메디블록의 고 대표님께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메디블록 기반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저장하고 있나요? 어떻게 유저 기반에서 관점에서 사업의 현황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ICO를 한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프로덕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들이 계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서비스 런칭 계획을 올해 말 정도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환자분들이 저희 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POC 형태로 일부 병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런칭할 혹은
겨냥하시는 국가는 국내신지 아니면 미국인지 뭐 글로벌인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을 타겟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시작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크로스보더 형태로 이제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시아 시장 쪽을 먼저 타겟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서구권은 사실 지금 당장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장 자체가 크긴 하지만 그 시장 자체가 갖는 좀 특이성들이 많아서 진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그 내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상황이 다른 건 아니라서 저희가 그쪽은 좀 더 추후에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시드 김성호 파트너님께 또 계속 여쭙겠습니다. 해시드에서 인큐베이팅 하시거나 투자하셨던 업체 중에 슈어레밋이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때 같이 ICO 참여했었는데요. 슈어레밋은 아마 최초로 스텔라 기반으로 ICO 했던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 기반으로 ICO를 한 것의 뭐 장점 혹은 특징, 또 최근에 슈어레밋은 아주 빠르게 상장이 되었는데요. 상장이 된 것에 대한 효과와 평가, 뭐 스텔라 기반 ICO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스텔라 ICO는 처음 참여해 봤는데요. 스텔라의 장점은 가장 뭐 빠른 송금일 거고요. 그 슈어 리밋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이유가 뭐 단순히 스텔라의 첫 번째 ICO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단순히 아시아 혹은 중국,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를 이뤄내는 거고, 그 탈중앙화의 핵심은 사실 중재자들은 이제 제외하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좀 잘 개발이 안 된 개발도상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슈어리밋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거기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민자들이 이제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다시 송금을 해줄 때 단순히 돈을 송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있었던 그런 바우처 시장이 있는데요. 바우처들을 직접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근데 이 의도가 너무 좋고 그 팀들이 너무 똑똑하고 이걸 정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투자한 것도 있고요. 그 스텔라가 지금 ICO 시작은 했지만 상장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 월렛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스텔라 ICO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월렛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되게 뭐 원클릭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월렛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슈어리밋 또 그거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핫한 스팀 잇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메디블록에서 발표하신 백서를 좀 읽어보면 사실은 사용자 보상 리워드 측면에서 스팀잇의 기본과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업종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고 대표님께서는 스팀잇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또 관심이 어떠신지, 그리고 스팀잇이 가지고 있는 보상 구조가 메디블록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팀잇 자체는 뭐 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프로덕트라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가 아마 스팀잇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스팀잇은 한국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광고 없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기네가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이제 리워드를 받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챌린지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 메커니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뭐 다른 이제 발표나 이런 데 참여해서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저희가 토큰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스팀의 그 토큰 메커니즘 모델을 많이 차용을 했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대부분의 토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검증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로 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스티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나름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그 다른 종류의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조금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바꿔서 시스템에 좀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고 대표님은 SMT 스마트 미디어 토큰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는지요? 그 토큰은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네. 스팀잇에서 보다 많은 월드프레스라든가 혹은 미디어 뉴스 사이트들이 자신만의 화폐를 아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SMT 토큰을 올해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이 전 세계에 뿌려진 것처럼. 그래서 혹시 그쪽에 대해서 뭐 김성호 파트너님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도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만나는 프로젝트 중에서 SMT를 활용하겠다라는 프로젝트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가장 활성화된 덱을 가지고 있는 스팀잇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기반으로 이제 SMT가 들어갈 거고, SM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미디어 프로젝트들에 많이 활용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팀잇에서 활용하던 그런 그 토큰들이 기본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파라미터만 조금 조절해 가지고 이제 SMT 위에 덱을 올릴 수 있는 형태거든요.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SMT가 언제 출시될 거라고도 뭐 예상하거나 아시는 정보 있으세요?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지금 몇 군데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SMT 그 회사에 직접 컨택을 하면은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SMT를 이용하는 모델도 좀 특이해요. 뭐 그냥 지금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다면 이더리움 그 송금을 위해서 이더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SMT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료가 없고 대신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토큰 중에서 5% 정도를 이제 SMT 파운데이션에 주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모인의 서 대표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넌 블록체인 기반도 고민 중이셔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정의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요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토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환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꼭 내 사업이 혹은 모든 사업이 블록체인으로 가야 되느냐, 블록체인에 갔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 보실 때는 회사에서 어떤 파트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어떤 파트는 넌 블록체인으로 보시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요. 결국 해외 송금은 이제 A 국가에서 B 국가로 이제 송금을 할 때 송금 그 일시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송금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수수료라든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금 시간을 최적화하고 송금 수수료를 제일 낮추는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고, 이걸 결국에 조금 더 넓은 네트워크로 가져가서 단순히 뭐 한국 기준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3세계들끼리 예를 들어 뭐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보내는 그런 네트워크도 저희 커버러지 안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어떤 구간에서 유리한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슈어램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개발도상국하고 약간 뭐 선진국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디벨롭된 그 나라들하고 아무래도 금융 환경이라든지 유저의 이제 송금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실 어떤 구간은 뭐 굳이 이런 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내는 게 더 로스가 나는 구간도 있어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양 국가의 니즈를 매칭시켜가지고 그냥 상계 처리 시켜보니까 뭐
뭐 옛날 말로 하면 이제 헌치기처럼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 뭐 그 예전에 이제 사실은 하왈라 방법이라고 했던 중동에서 나왔던 금융 기법들, 예, 되게 리플의 초기 버전, 이제 리플 페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모델들, 그런 것들을 쓸 때 더 싸게 그리고 더 빨리 이제 매칭시켜 버릴 수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암호화폐를 쓰거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있고 그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스위스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요거는 김성호 파트너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 지금 나와 있는 토큰들이 성격들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크게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걸 토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레퓨테이션 토큰이라고 해서 뭐 소위 이제 게임에서 말하는 경험치 같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행적들을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 내에서 이거를 어떤 가치의 이전이라든지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좀 더 화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토큰 백서를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팅을 할 수 있다든지, 보팅 파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이자 형태로 뭔가 가스든 뭐 다른 토큰들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이익 혹은 의결권 같은 게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큐리티 토큰에 가깝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원래 이제 SEC, 미국의 SEC가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면 상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가 나온 이후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ICO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 뭐 공급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를 굉장히 늘려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뭐 그런 모양새도 있지만, 대부분 좀 시큐리티적인 성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을 아마 금지한 거는 사실상 이게 또 다른 화폐,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화폐를 지금 뭐 사고 팔게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그 아주 관심이 많이 된 이슈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이 거액의 ICO를 했거든요. 텔레그램 ICO는 또 최근에 코닥의 ICO랑 다르게 좀 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텔레그램 ICO에 대한 전망, 또 텔레그램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이건 아마 서 대표님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글쎄요, 뭐 텔레그램의 ICO와 코닥의 ICO를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사실 그 미국 SEC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 이제 뭐 코닥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그 암호화폐, 그 뭐 미국은 벌써 커런시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 그 일종의 이런 핫한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 명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 코닥이 ICO 한다고 했을 때 뭐 백서도 제대로 사실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사실 예,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사실 이 업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그 공감하시겠지만, 그 사실 티켓 사이즈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 들어가려는 티켓 사이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 생태계에 있어서 그 빠질 수 없는 한 축이 된 그런 그 텔레그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툴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뭐 그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텔레그램에 가지고 있는 뭐 그 메신저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송금 같은 것도 다 그냥 거기에 인테그레이션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저희 같은 혹은 뭐 그 금융권 회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그런 재화의 이동 같은 걸 너무나도 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그걸 그 안에서의 생태계로서 그냥 그 안에서 토커나이즈함으로써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그 실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인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 저희는 사실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저희가 지금 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은행하고 완전 경쟁 관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롱텀으로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스위프트와 다른 그런 얼터너티브를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뭐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뎁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앤 컨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그 송금 시장에서 도메스틱 마켓하고 글로벌 마켓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큰가?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보내는 송금이 훨씬 클 것 같은데 굳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외 송금을 포지셔닝 하시는 이유나 혹은 어떤 사업적인 뭐 전망이나 근거가 어떤지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저 벤처 캐피탈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투자 받으러 갈 때. 근데 뭐 국내 송금하고 해외 송금은 이제 사실 뭐 토스나 이런 간편 결제들이 간편 송금들이 나오면서 너무 비교하기가 쉬워졌는데 국내 송금이 트랜잭션 뭐 양이나 빈도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뭐 비교할 수조차 없죠. 이 안에서 국내 송금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해외 송금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빈도수 자체가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큰데 일단 국내 송금은 페인 포인트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 사용성 측면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뭐 물론 인터넷 뱅킹 써보시면 정말 막 화가 나고 이제 컴퓨터를 던져버리고 싶긴 하지만 사실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잘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중간에 있는 청산 결제 기관이 이제 금융결제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결원에 이제 사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송금할 때 그 송금 수수료를 내지도 않고 뭐 내봤자 한 500원 내시죠. 그리고 송금 시간이 뭐 하루 이렇게 걸리지도 않잖아요. 다 실시간으로 가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그 은행 앱에 혹은 웹의 사용성이죠.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만 가더라도 뭐 당연히 뭐 몇 달러씩 내고 국내 송금 수수료 뭐 일본은 뭐 이렇게 한 400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 시간 자체도 일본은 뭐 오후 3시 넘어가면 다음 날 아침 9시에 돈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인 포인트가 비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건 이제 해외 송금 마켓밖에 없어요. 수수료도 엄청 비싸고 송금 시간도 되게 느린데 사용성도 더 구리죠. 국내 송금보다 더 구리죠. 사실은 은행 가서 해야 되고 인터넷 뱅킹도 등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뭐 저희는 뭐 그 블록체인 기술들을 계속 보면서 뭐 이게 일부 프로토콜들을 이제 차용하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완전 실버 블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긴 합니다만 충분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송금 시장의 일부 해결책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막 시장 사이즈를 얘기하자면 뭐 개인 간 송금 규모만 하더라도 2014년에 한 650조 정도 되는 마켓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일 마켓 규모로 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의 좀 기술적 측면으로 좀 더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우리 고 대표님께서 메디블록에서 뭐 구축하신 그런 기술적인 뭐 프레임워크나 또 주로 쓰시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이거다라고 바운더리를 정하고 있진 않은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하이브리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을 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리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가장 쉬운 비교가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거의 모든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코스트가 비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 모든 서비스를 당연히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앞서 이제 모인
서희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에 사용되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 발행하면서 뭔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상 거의 그냥 펀드레이징 목적으로 ICO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POC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꼭 효율적으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의료 시장에서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벽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저희가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 블록체인 자체가 저희가 빌드업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지금 현재 ICO를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퀀텀 베이스드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많이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POC는 계속 이제 그쪽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즘 이제 트렌드가 여러 가지 언어 뭐 되게 많이 플랫폼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라는 언어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서버 사이드 백엔드 쪽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C나 C++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래밍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그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개발 자체는 조금 더 난이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 당장 처음에 POC 만드는 수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는 정보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많은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차용하고 있는 것처럼 IPFS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일종의 프로토콜처럼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걸 가져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져다가 저희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그 위에다가 저희만의 레이어를 씌워서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따로 저희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빌딩 블록들을 좀 엮어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non 블록체인 쪽 테크가 저희도 훨씬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풀리 블록체인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닐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블록체인 분야 부분을 퀀텀 베이스로 하신 거에 이유를 좀 더 보충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퀀텀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코어 쪽은 비트코인 코어를 가져다 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그 위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록체인 2.0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EVM이라고 있어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 위에 실제로는 스마트 뎁이라고 하는 탈중앙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러닝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만 가져와서 UTXO 그 코어 비트코인 코어랑 연결을 한 게 퀀텀 모델이거든요. 근데 사실 퀀텀이 뭐 테크니컬리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퀀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퀀텀은 ICO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 물론 ICO를 진행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시스템들이 있고 앞서 해시드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더리움 쪽은 이미 다 월렛이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허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뭔가 이 시장에 첫 번째로 들어왔다던가 먼저 들어온 플레이어로서 받는 어드밴티지는 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더리움은 이미 너무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지역적인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 돌아다니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퀀텀 팀을 만나게 됐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퀀텀 팀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퀀텀 베이스드로 ICO를 진행한 그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ICO를 한 프로젝트는 세계 첫 번째일 거고요. 뭐 의료 분야도 첫 번째고 그리고 뭐 아마 세 번째 정도로 ICO를 한 프로젝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퀀텀 파운데이션 쪽에서 저희 쪽에 좀 도움을 많이 준 부분들이 컸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타겟 마켓 자체가 아시아 쪽을 포커스로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차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퀀텀 쪽과 좀 손을 잡고 시장 개척을 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실 때도 퀀텀과의 좀 협력이 있었나요? 퀀텀 쪽에서 자기네들 이제 아무래도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에다가 이제 그 퀀텀 기반 토큰은 QRC20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QRC 토큰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테크니컬리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퀀텀 쪽에서 우리 토큰들을 좀 잘 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그런 거래소들에는 저희가 좀 더 상장 얘기를 하기가 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결국에는 각자 프로젝트들이 좀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 수에 비해서 상장된 그 토큰 수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각자 프로젝트 팀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기술적 이슈를 또 한번 우리가 커버할 때 반드시 또 얘기해야 될 것이 아마 이더리움과 이오스 간의 경쟁, 진영 이런 것 같은데 이건 김성호 파트너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이더리움 얼마 전에 이오스 한국에 왔다 갔죠. 그래서 미답도 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 진영과 이오스 진영에서 주로 이렇게 그 대립하고 있는 핵심 이슈 또 이더리움 진영의 창업자 비탈릭과 이오스의 CTO인가요? 데니엘 레리머가 가장 논쟁하고 충돌하고 있는 그 핵심 이슈가 청중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쉽게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EOS랑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바가 약간은 달라요. EOS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 어답션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결국 블록체인 되게 다 좋은데 속도 이렇게 느리고 스케일리티 이렇게 낮아서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겠냐 이런 입장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성을 되게 완벽하게 가져가는 이제 뭐 하위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뭐 노드가 좀 이렇게 적게 운영되는 EOS보다는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완벽성을 좀 추구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근데 이더리움 진영에서 굉장히 느리게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EOS에 좀 힘이 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아는 업체들만 해도 EOS에서 덱을 올리겠다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EOS가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유리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탈중앙화가 되었냐 이거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EOS 같은 경우는 블락원이라는 이제 업체가 뒤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상황을 조정하고 이제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의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중앙화된 어떤 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진영 간의 경쟁이라고 보면은 저희는 당연히 미래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누가 뭐 이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EOS도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행사의 주제가 주최 측에서 주신 것이 블록체인 버블인가 미래인가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청중 계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대표님부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블록체인 산업 현재 뭐 거품인지 또 아니면 뭐 미래인지 어떤가요? 예, 뭐 사실 뭐
제가 이거 버블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그 버블은 사실 꺼져봐야지 버블인지 알지 누가 버블을 알겠어요. 뭐 근데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 꺼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사실 그냥 영원히 안 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너무 장 자체가 폭락을 많이 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아직도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저는 이런 그 토큰이나 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이 기술록은 지금 그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향후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이제 시장에 뭐 선을 보일까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물론 좀 뭐 그 프로토콜 단위의 큰 프로젝트들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만 그 전에도 사실 그 유저 접점에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이제 뭐 스팀이 또 얘기 나오고 뭐 SMT도 나오고 했는데 뭐 사실 저는 그게 뭐 정말 이렇게 탈중화가 잘 된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그쪽 진영에서 뭐 한 30-40% 들고 있으니까 뭐 사실 뭐 요새도 뭐 사람 많이 트래픽 몰리는 시간에 뭐 보팅이라도 하려고 하면 버벅대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모양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뭐 그 기술이 이제 혹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되게 그 건전한 문제점들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그 유저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으로 이제 뭐 사실 메디블록 같은 이제 의료 프로젝트도 될 수 있겠고 뭐 그 약간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 약간 리버스 ICO 가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사실 뭐 정말 이제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큰 뜻을 품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유저를 많이 모으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부분을 그 사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유저와의 실제 접점에서 훨씬 더 빨리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사실 저는 이게 그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믿음은 사실 앞으로 이제 나아갈 그 뭐랄까 그 기술의 뭐 진보라든지 그 폭이 훨씬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토큰 가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버블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고 대표님. 뭐 사실 이 질문은 어느 컨퍼런스를 가도 항상 뭐 세션 하나 마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작년 이제 뉴욕 컨센서스 때도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세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항상 이제 차용되는 그 레퍼런스가 닷컴 버블 시절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확 버블이 꺼졌다가 다시 그때부터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온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그래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닷컴 버블일 때 그 한 번 피크 치고 내려왔던 부분들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산업 규모가 커진 전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때 버블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그런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지금 최근에 폭락이라고 할 만한 이 시장이 어떤 버블의 붕괴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어느 시점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근데 현재 이제 이 시장 자체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스캠이라던가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돈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다른 데 또 재투자를 하고 그냥 계속 그러기만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사실 몇 군데 눈에 띄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이 시장이 붕괴할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그 그래프에서 현재 시점이 어딘가는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특히 해시드는 아마 그 회사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암호화폐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같이 이렇게 가격의 등락이
클 때는 뭐 또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최근의 버블인지 미래인지 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폭락하면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존버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고요. 다들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이제 위안을 주면서, 네, 그 거품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시장이 이제 지금 한 전체 마켓캡이 뭐 400조에서 5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마켓캡이 뭐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큰가 얘기할 때 뭐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얼만데 그거보다 작잖아, 뭐 구글보다 작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전 세계 어떤 마켓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게 정말 빠르게 될 수 있느냐? 사실 지금 되게 다 두려워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중앙 기관이라든지 지금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어떤 통제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빨리 어답션하는 그런 주체가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술이 대중화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정말 모든 시장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체 뭐 GDP가 뭐 당연히 1경 이상 되겠죠. 그 경제 포럼에서 얘기했을 때는 거의 뭐 한 10경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떤 한 경제를 뭐 단순히 뭐 꽃 시장만 해도 지금 한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전 세계 신발 시장만 해도 지금 100조에서 200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들을 이렇게 다 커버하려면 사실 블록체인 시장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이제 가격이 되게 불안정하고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블록체인의 펀더멘털이 뭐냐, 이런 얘기부터 나올 텐데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형성해 가고 있고, 지금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가 진짜 가치가 있다, 그 네트워크 밸류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계속 대중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 차원에서도 뭐 화폐를 여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 가장 기본 자산이 되는 뭐 커머디티라든지 뭐 아니면 오일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영역 실제 가치가 있는 영역에서도 이 블록체인 세상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 GDP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까지 올라올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중들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자 쓰신, 검은색 모자 쓰신 분 먼저 하셨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개인이 들어갈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용자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메디블록이나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들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개인 투자자한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보통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내세우는 팀들은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오를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말을 하는데, 다른 어떤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과거의 어떤 문제점이나 현재의 문제점에 초점을 잡아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만 내세우는데, 실제로 이건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기술이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고 대표님이 아마 또 먼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이제 토큰이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코인들의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은 앞서 이제 해시드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SEC나 최근에 발표된 스위스 레귤레이션 때문에라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원래 사실 초창기 막 그 ICO가 붐일 때는 대부분의 토큰이나 코인이 다 시큐리티
타입이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해당 프로젝트의 뭐 매출의 몇 %를 돌려준다라던가 뭐 그런 식의 포지셔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SEC 쪽에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나온 뒤부터 전체적으로 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바꾸면서 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논리 외에는 뭐 토큰이나 코인의 밸류를 높일 만한 어떤 이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토큰이나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큐리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밸류에이션의 상향적인 이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요 공급의 논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메디블록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원래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많이 상당 부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백서를 발행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요. SEC라든가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냐면 레귤레이션이 명확하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레귤레이션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 지금 같은 과도기에 저희가 발행하는 어떤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성격을 완전히 규정짓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답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큰을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팀 자체도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소유하고 있고요. 토큰의 밸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 저희의 유일한 목적은 절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우선적인 코어 목적이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투자하신 거 그리고 관련된 토큰이나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뭐 프로젝트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디블록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제가 오래전에 그 페이퍼를 읽어본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환자 정보를 그 파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퓨처 테크놀로지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중에 환자 정보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난치병 환자의 유전 정보를 이제 팔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의료진들이 모아서 연구할 때 사용하고 이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혹시 메디블록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솔루션 안에 혹시 특허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여러 가지 그 블록들이 중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 정보를 파는 거에 대한 컨셉은 뭐 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컨셉추얼리 여러 페이퍼에 나온 경험들이 있어서 혹시 특허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단순히 환자 정보를 사고 파는 컨셉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저희가 만들겠다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에요. PHR이라고 해서 원래 메디컬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이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고요.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이미 PHR 솔루션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허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많이 검토를 했고 적어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 하려고 하는 코어 서비스들에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제재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 나누시면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 그리고 뭐 퀀텀 여러 가지 좀 프로토콜 관련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쪽과 협력을 하는 게 좋은지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지 생태계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은지 좀 그런 얘기들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리뷰 드리겠습니다. 신규 창업자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프레임워크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하고 전망이 좋은가 이거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찾아오시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블록체인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걸 픽하는지 고르는 거죠. 뭐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뭐 한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내놔봐. 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다들 대비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영업해야 되는 대상일 수 있어서 사실 좋은 팀들은
내가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도 그게 뭐 기술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는 되게 반가운 손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좋은 팀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한 뭐 좋은 시그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금 다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더리움이 뭐 가장 뭐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뎁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닌 거고, 그리고 EOS는 그거를 이제 좀 더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거고, 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다라고 이제 픽하진 않고요. 오히려 예전에 메디블록이 했었던 사례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저희한테 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좀 많이 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퀀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고요. 지금 거의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게 진짜 사기 뭐 스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되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호한데, 예를 들면 퀀텀에서 메디블록에 대한 어떤 정보를 퀀텀 공식 사이트에서 게재만 해줘도 이건 적어도 스캠은 아니겠구나, 이 정도의 신뢰감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고, 그거 자체가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흥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콘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갔었고, 그 자체가 이제 아이콘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거기 그 메인넷 런칭 때 발표를 한 이후로 거의 하루에 뭐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되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 몸에 주목을 받는 그런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고 주판을 튕기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균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개인의 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묶어내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번은 병원들이 그걸 오픈했을 때는 이제 병원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득이 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실이 되는 병원이 있어서 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중간에서 풀어내실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들에게 그 정보들이 전체 다 모여서 자기가 다시 뭐 진료를 받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면 매우 좋긴 한데, 결국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개인들의 아주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쨌거나 저장이 돼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했을 때 개인 정보의 보호적인 이슈는 잘 또 케어가 되면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그리고 계시거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병원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그 환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에다 뭔가를 저장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퍼블릭에다 공개를 한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특히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는 뭐 굉장히 센시티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블록체인에다가 이걸 저장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개개인들이 지금은 자신의 의료 정보를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접근을 한다 한들 이걸 디지털화된 형태로 자기가 가져다가 2차, 3차 어떤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이런 참여자들, 뭐 니즈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개개인들은 자기 의료 정보를 모아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에 활용한다던가 이 정보를 다른 데 사고 판다던가 이런 니즈가 있을 거고,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의 니즈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개인의 동의, 물론 개인이 의지가 없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자기가 생각만 하면
뭐 저희가 개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개개인 분들이 저희 툴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보를 모으시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가 오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병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리면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니즈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병원 간에는 원래 정보를 좀 교류하고 싶은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즈별로 굉장히 좀 니즈가 달라요. 사실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상급 병원들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통 빅5 정도 되는 병원이 아니면 사실상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코스트만 발생하고 있지 이 데이터 가지고 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서로 진료정보 교류라고 하는 이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부 주도로 이런 부분들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의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당연히 저희가 의료 정보 전달 체계라고 해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고 정해놨는데 1, 2차를 건너뛰고 자꾸 3차로 가세요. 그리고 3차 의료기관에 한 번 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차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중증질환자들을 당연히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질환 그 케어가 끝나신 분들이 원래 기관으로 돌아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작은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난 여기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날 케어해줬던 데이터를 원래 병원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큰 병원 입장에서는 이 환자들을 어떻게든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원래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를 어떻게 하면 1, 2차 병원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하셨다시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병원 마음대로 이 부분을 할 수는 없고 환자분을 통해서 해야만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찾아오는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병원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병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환자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을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꼼수에 가깝지만 환자들한테 데이터를 건네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병원이나 연구기관 쪽에다 그냥 도네이션 해주는 아주 간단한 바이패스 경로로서 메디블락의 유지 케이스를 생각하시는 연구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2차 병원들은 얘기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지금 사실상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 그냥 관리하면서 비용만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로컬에서 일을 해보면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그 관리 주체는 각각의 병원들인데 그렇다고 이 소규모 병원들이 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IT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데이터 로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계속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또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여기서 치고 나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병원들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 메디블록 쪽에 질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지금 말씀하신 EHR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하려고 했었으나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급 병원에서는 뭐 그 네트워크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뭐 병원들의 의사분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의료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내면적인 뭐 이슈가 있어서 그 EMR이나 OCS 같은 데이터들은 지금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뭐 현행 법상 그 EHR이라고 하는 것들은 컨셉은 좋았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EMR, OCS 쪽이 더 큰데 EHR 쪽을 이렇게 보신 측면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오픈하면 하나는 또 그 해킹을 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기라는 또 문제가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의료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뭐 어떤 정보는 5년, 7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파기를 또 시켜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상급 병원에서 저도 얘기를 컨설팅을 좀 해보면 우리 병원에서 10년 전에 온 환자분이 그 이후에도 올 수 있는데 그 의료법상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워야 되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EHR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EHR은 그냥 기관 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이슈도 너무 많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거를 실제 데이터의 오너인 환자 사이드에서의 이제 힘으로 풀어내겠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뒤에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관 연한을 규정하고 있지 파기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들에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호소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왔었던 환자분이 10년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던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는 보관할 이유가 없지만 실제 보관하지 않고 있을 때 병원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손상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데서 발생하는 코스트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특히나 이제 연역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환자 사이드한테 넘겨버리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분께 멘트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성호 파트너님 회사에서 엑셀러레이팅 오피서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주목해서 육성하고 계시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찾고 계시는지 잠깐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백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토큰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실제로 여기서 뭐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살피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했던 프로젝트는 프롭스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이제 한 2011년부터 이것도 이제 리버스 ICO 중에 한 일종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리버스 ICO를 한 경우였고, 거기는 이제 자기만의 서비스를 탈중앙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서비스들도 다 같이, 경쟁자들도 다 같이 끌어들여서 이 토큰 생태계를 굉장히 넓혀 나가겠다라는 굉장히 포부가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대중화시키고 그 안에서 토큰 생태계를 굴리는 것보다 나뿐만 아니라 내 경쟁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아예 뭐 저희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뭐 다른 시장에서 존재하는 그런 경쟁자들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지지를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저희 엑셀러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들은 그런 서비스들을 다 지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 대표님 모인 응원드리고요. 모인의 뭐 올해 경영 전략이나 뭐 비전 혹은 뭐 어필하시고 싶으신 거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딱히 어필하고 싶은 거는 없긴 한데 이게 뭐 저희야 뭐 사실 송금하는 회사긴 해서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 사실 계속 뭐 만나고 있고 뭐 저희 사실 그 재밌는 프로젝트를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리버스 ICO 얘기 나왔지만 사실 점점 그 플랫폼을 잘 갖춘 회사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컨텐츠 쪽 비즈니스가 이제 사실은 크로스보더로 이제 결제나 이런 그 송금 관련된 페인 포인트가 되게 큰데 올해는 이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런 회사들하고 올해는 저희도 협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콘텐츠나 뭐 그 혹시 이런 미디어 관련된 프로젝트들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뭐 재밌는 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80분 동안 진행된 그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패널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인기업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